돈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 엘싱킹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와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미래의 부를 향한 첫걸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여정을 시작하는 현명한 약속이 될 겁니다. 자, 상상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영끌에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었던 내 전 재산이 오늘 갑자기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겨우 3억을 돈이 되어버렸다면 어떨까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내 월급이 통장에 찍히자마자 휴지 조각이 되고 사람들이 지갑 대신 손수레에 돈다발을 싣고 다니는 풍경. 이거 무슨 디스토피아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아닙니다. 이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인류 역사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우리는 돈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들은 단순히 은행 계좌만 파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마치 걷잡을 수 없는 금융 산불처럼 사회 전체를 태워버리면서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허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지금부터 5개의 국가, 5개의 실제 경제가 어떻게 그들의 통화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기억하세요. 인플레이션은 처음부터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살금살금 기어들어와 귓가에 속삭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도망치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첫 번째 무대는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 1320억 골드마르크라는 당시 기준으로 몇 세대에 걸쳐 갚아도 모자랄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부과했죠. 자, 빚 갚을 돈은 없고 세금은 더 걷기 힘든 상황. 독일 정부는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냥 찍어낸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찍어냈죠. 처음에는 그럭저럭 관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물가가 2배, 3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923년 11월 독일 마르크화는 사실상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려면 2천억 마르크를 내야 했어요. 사람들은 땔감 대신 돈다발을 태워 난방을 했고 아이들은 돈뭉치를 블록 삼아 놀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모아온 중산층의 저축은 단 몇 주 만에 공기중으로 증발해버렸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돈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바로 신뢰가 붕괴한 겁니다. 한 사회가 자국 통화에 대한 믿음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상거래, 계약, 저축, 월급의 가치,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이 끔찍한 경제 붕괴는 사회 붕괴로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 대중의 절망과 혼란을 파고들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후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고 그 비극의 토대에는 바로 이 경제적 트라우마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000년대 초반 짐바브웨로 가보겠습니다.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정부는 서방의 경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자 백인 소유 농장을 강제로 몰수하는
대규모 토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의 핵심 산업이었던 농업 생산성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경제가 망가지자 정부는 또다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윤전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옥의 악순환이 시작됐죠. 2008년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율은 무려 796%로 추정됩니다. 물가가 24시간마다 2배씩 뛰었어요. 정부는 화폐에 0을 계속해서 붙여나갔습니다. 1,000만 달러, 1,000억 달러, 그리고 마침내 100조 달러 지폐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고 자국 통화를 포기했습니다.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같은 외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치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연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산업 기반을 붕괴시켰으며 수많은 경제 난민을 낳았습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오직 토지, 기술, 실물 자산과 같은 진짜 자산뿐이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죠. 1946년 헝가리입니다. 이곳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헝가리 경제는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쟁 빚을 갚고 국가를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탱게라는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점에 달했을 때 물가는 15시간마다 2배로 폭등했습니다.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4,190조%, 19 곱하기 10의 16제곱%입니다. 숫자 4 뒤에 0이 16개나 붙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였죠. 화폐 가치가 너무나도 빠르게 떨어지자 정부는 100만 탱게 가치의 밀탱게, 10억 탱게 가치의 빌탱게 같은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헝가리 정부도 탱게를 폐기하고 포린트라는 새로운 화폐로 갈아엎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헝가리의 중산층은 완전히 소멸했고 모든 사람의 은행 잔고는 0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남아있던 마지막 정통성마저 상실했죠.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경제를 리셋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과거를 통째로 지워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엔 남미로 가볼까요?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비극입니다. 석유와 자원이 풍부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진 나라. 수년간의 부패, 가격 통제, 국유화, 그리고 무모한 통화 정책은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 중 하나를 끔찍한 반면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고 실패한 정책들을 보조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인플레이션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죠.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00만%를 돌파했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그날 바로 다 써버리지 않으면 다음날 가치가 반토막나는 삶을 상상해보세요. 슈퍼마켓은 텅 비었고 물물교환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의사와 엔지니어들은 나라를 탈출해 해외에서 배달기사로 일해야 했습니다. 짐바브웨처럼 정부는 지폐에 0을 계속 추가하다가 결국 하룻밤 사이에 화폐에서 0을 6개나 떼어내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상처가 사라질까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파탄내고 유료 시스템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으며 수백만 명의 국민을 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패턴은 반복됩니다. 실물 자산이나 달러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낯선 사례,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 폭력적인 내전으로 나라가 분열되면서 유고슬라비아 경제는 전쟁, 경제 제재, 그리고 총체적 무능 속에서 붕괴했습니다. 1993년 인플레이션율은 월 3억 1,300만 %에 달했습니다. 물가가 4일마다 2배로 뛰었죠. 정부는 상황을 안정시키겠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화폐를 도입했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의 낡은 저축은 그저 종이 조각이 될 뿐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암암리의 독일 마르크화나 미국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공식 화폐는 담뱃불을 붙이거나 버려진 가게의 벽지로 쓰이는 신세로 전락하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정부가 위기에 직면한다. 돈을 찍어낸다. 신뢰가 증발한다. 통화가 붕괴한다. 사회가 분열된다. 국가와 시대는 달라도 실수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에이, 그건 다 옛날 얘기지. 우린 이제 더 똑똑해졌잖아. 다신 그런 일 없어.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전 세계 부채 수준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미국 혼자서만 34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10여 년간 경제를 부양하고 금리를 억누르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한동안은 이 방법이 먹히는 것처럼 보였죠. 물가는 안정적이었고 경제는 성장했으며 시스템은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2021년과 2022년 무언가 변했습니다. 수년간의 저물가 시대가 끝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가격 급등, 그리고 시장에 풀린 수조 달러의 돈이 마침내 우리를 따라잡은 겁니다. 갑자기 중앙은행들은 돈을 찍어내던 입장에서 패닉에 빠진 입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 시장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값싼 돈의 시대에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죠. 전월세는 치솟고 밥상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은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돈이란 무엇인가? 누가 돈을 통제하는가? 신뢰가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우리는 아직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영역에 들어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고등은 분명히 켜져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 지표에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돈을 찍어내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영원히 빚을 내도 아무런 대가가 없을 거라는 착각, 중앙은행이 언제나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라는 맹신. 이 모든 것이 위험한 가정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짐바브웨에서,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똑같은 생각들이죠.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규모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전 세계 경제가 서로 얽혀 있고 빚에 의존하며 중앙은행의 개입에 목을 메고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지금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시스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당신,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산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나의 저축, 나의 소비 습관, 나의 마인드셋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사례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진짜 부는 종이가 아닙니다. 구매력입니다. 그것은 토지, 나만의 기술, 실물 자산, 유용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내면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모든 국가에서 종이로 된 부는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실물 자산을 가졌거나 금융 시스템 밖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둘째, 신뢰가 전부입니다. 화폐는 잉크가 바래서 붕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바래기 때문에 붕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손에 든 돈이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으며 한번 사라지면 다시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응징합니다. 그것은 빠르게 움직이고 복리로 불어나며 특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빚을 없애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식료품 청구서를 인플레이션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교육이 단순히 부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킨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채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산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 주식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스템에 걸쳐 분산하는 거죠. 어쩌면 약간의 실물금이나 달러를 보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가치를 유지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유지 비용이 덜 드는 삶을 구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며 일종의 도둑질이고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서서히 갉아먹는 침식 작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막을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죠.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 5가지는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정책, 전쟁, 현실 부정, 오만함, 그리고 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매혹적인 거짓말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패턴을 보았으니까요. 다음에 누군가 에이,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겁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 역사에 똑같이 깔려 죽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